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5%로 일단은 동결을 했습니다. 연내에 추가적으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향후에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오늘 박재영 스페셜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스페셜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차장님 헤어스타일이 파격 변신하셨네요. 네, 머리를 좀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지를 보여주시는 건가요? 시장에 대한? 의지까지는 아니고요. 우리 여동훈 아나운서도 좀 머리가 바뀐 것 머리를 같은데요. 좀 볶아봤습니다. 네. 네. 뭐 시장이 좀 풍성하게 됐으면 좋겠어서요, 저는. 시장에서 별로 할 게 없어서 머리라도 맞아요. 좀. 시장이 좀 네. 어떻게 보면 박스권 안에서 변동성 안에서 좀 지루한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내다 보니까 머리를 짧게 자르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뭐 이 무료한 시장을 버텨내고 있는 거죠. 자,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5% 동결했는데 뭐 예상됐던 내용이죠. 예상됐던 내용이기도 한데 네. 최근에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있어서 한 1,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조건 동결이다. 네. 이런 스탠스였는데 네. 한 최근 일주일 상간에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변화할 수도 있겠다. 동결은 동결인데 매파적으로 할 것이다. 환율도 막 오르고 그러니까요. 환율도 올랐고 미국도 뭐 최종 금리가 5%, 5.25, 5.5, 5.75까지 혹자는 6%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게 지금 이번에는 사실 동결하는 게 여러모로 좀 부합됐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뭐 한국은행은 독립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정부 정책에 전혀 신경을 안 쓴다라고 믿는 투자자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정부에서 지금 은행에서 이자 장사하지 마라, 금리 왜 이렇게 올리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더 올린다? 그러면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서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분명히 인식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잭슨홀 미팅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창용 총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부에는 독립적이지만 연준과는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5.25가 아닌 5.5, 5.75까지 올린다라고 하는 물론 이제 컨센서스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좀 많았을 겁니다. 그 사이에서 네.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게 이제 약간 동결이지만 매파적인 성향을 좀 보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한 결정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직 3월 FOMC를 안 했잖아요. 네. 25bp 올릴지 50bp 올릴지 안 올릴지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안 올리지는 않겠죠? 그렇죠. 25bp 정도 올리겠죠. 네. 이제 그러면 그거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동결했으니까 이제 긴축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한국은행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혼란을 겪는 이유가 중앙은행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준이 5.25까지 올린다라고 했는데 작년 말에는 무슨 소리냐 5%까지 올리고 두 번 내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주가가 올랐다가 채권금리가 빠졌다가 막 난리를 치다가 지금 한 달 상간에 컨센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3.5가 최종금리고 연말에 한번 내릴 거야 라는 채권 애널리스트 좀 있었어요.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한데 분명히 연준을 따라서 한국은행도 점도표, 한국형 점도표 7명이 3.75 7명 전원이 아니라 7명의 의사를 반영해서 최종금리는 3.75 정도라고 지난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말고 지난번 금통위 때. 네. 3.75 간다는데 안 믿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올라가면은 우리 경기 다 죽어. 박살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미국이 예를 들어서 지금 페드와치의 전망처럼 5.5까지 올라간다. 우리는 3.5다. 미국과의 금리 차는 200bp입니다. 와, 이렇게 많이 벌어졌을 때가 있었나요? 없었죠. 100bp 넘게 벌어지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다가 네. 그래도 150bp까지는 괜찮겠지라는 컨센이었는데 200bp. 200bp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 성장률 전망치를 1.5까지 낮췄거든요. 네. 보십시오. 지금 금리 차가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들 작년까지는 주장을 했었어요. 실제로도 부분에서는 이거 외국인 빠져나갈 것 같은데 했는데 오히려 들어왔던 때도 있었으니까. 역전이 됐었어도 외국인 자금은 안 빠져나가지 않았느냐. 네. 이거는 단순히 금리차 때문에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 그 나라의 경쟁력. 주식시장은 뭐 사실 금리가 2% 차이 나더라도 기업들이 돈을 더 잘 벌면 그 2%보다 주식 차익이 더 많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투자할 수 있는 건데 성장률 전망치가 1.5%입니다. 네. 미국보다 높을까요? 아니거든요. 지금 뭐 1분기에 지금 미국의 그 애틀랜타 연구에서 GDP 나오라는 걸 공시를 합니다. 네. 1분기에 이 미국의 성장률, GDP 성장률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라고 하는 추정치거든요. 2.3%가 나옵니다. 그러면 경기는 어디가 더 좋은가요? 미국이요. 미국 금리는 어디가 더 높은가요? 미국이요. 그러면 돈을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일까요? 미국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아, 반영해서 지금 환율이 네. 1,300원 위로 치솟아 오른 거고 물론 오늘은 빠졌죠. 왜냐하면 그걸 선반영했기 때문에 어제도 매파적인 FOMC 의사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는 떨어졌거든요. 왜냐? 정고점까지 지금 한 보름 상간에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 매파적인 거 확인했어. 그러면서 이제 금리의 하락이 나온 거고 환율도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다음 금통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미국이 만약에 이번에 25bp 올리면 우리도 따라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근데 그게 미국은 지금 뭐 두세 번 더 올릴 수 있다라는데 그건 어떤 의미냐면 안 올리더라도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 내 말 잘 들어. 나 아직까지 금리 2번 정도 더 올릴 수 있어. 말 잘 들어. 주가 막 올라가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이 카드가 있는 것과 네. 한국은행은 3.75를 질러놨어요. 그런데 다음번에 올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시장에서는 분명히 다 올렸구나. 끝났구나. 내리겠지. 그러면서 움직임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이례적으로 지금 이런 여건에서는 추가적으로 3.75라고 얘기했지만 4%까지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는 없나요? 그러면 충격을 받겠죠. 시장은. 3.5를 생각하고 있다가 많이 올려봐야 3.75인데 이게 4% 올라갔어? 그러면 다음 회기 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 네. 라고 하면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0.1씩, 0.15씩 이렇게 올리는 거는 좀 그런가요? 그거는 어쨌든 이례적이어서. 올라간다. 네. 그럼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열어둬야 하고 이번 금리 결정, 그러니까 동결 결정에 대해서는 증시의 영향도 이게 약간 오리무중인 것 같아요. 오히려 금리 동결 이후에 시장의 상승폭을 더 확대했거든요. 네. 어떤 의미죠? 일단은 안도 잠시만요. 저희가 이 얘기 듣기 전에 지금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이번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서 브리핑에 나선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근본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지난 1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에 세계 경제는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이 이어졌지만 둔화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진 모습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컸었던 미국과 유로 지역은 양호한 고용 상황 지속, 온화한 날씨에 따른 에너지 수급 우려 완화 등으로 경기 연착륙 기대가 커졌습니다. 중국은 방역 정책 완화 이후 경제활동 재개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4%로 지난해 12월 6.5%보다 0.1% 낮아지는 데 그치는 등 둔화 속도가 빠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 약세를 보여왔던 미 달러화가 2월 들어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빠르고 큰 폭으로 강세로 전환하였고
주요국의 장기 시장 금리도 하락 흐름을 이어오다가 2월 이후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미 연준뿐 아니라 일본 은행의 통화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국내 경기는 성장세 둔화를 지속하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IT 경기 부진 심화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높아진 물가 수준과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소비의 흐름도 약화되었습니다. 물가 상황을 보면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2%로 전월 5.0%보다 오름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가공식품 가격 등도 높은 오름세를 지속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1월 중 4.1%, 단기 그대 인플레이션은 2월 중 4.0%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금융 외환 시장도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시장 금리가 주요국의 국채 금리 움직임에 주로 영향받아 상당폭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 초반까지 낮아졌다가 미 달러화의 강세 전환 등으로 최근에는 1,300원 내외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주택 매매 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금융권 가계대출은 금리 상승과 주택경기 부진 등으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경제 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물가와 성장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년 중 성장률은 1.6%로 지난 11월 전망치 1.7%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과 유럽의 연착륙 가능성, 중국의 경기 회복 등으로 11월 예상치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정도 올릴 상향 조정 요인이 있었지만 IT 경기 부진, 국내 부동산 경기 둔화 등 하향 조정 요인이 약 마이너스 0.3%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1.6%로 낮췄습니다. 하반기 이후에는 성장세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 정책, 중국 경제의 회복 상황, 국내 부동산 경기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월 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3월에는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상당폭 낮아지겠으며 그 이후에도 수요 압력 악화 등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면서 연말에는 3% 초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결과 연간 상승률은 11월 전망치 3.6%를 소폭 하회하는 3.5%로 전망됩니다. 다만 금년 중 물가 흐름을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인플레이션 수준은 주요국보다 대체로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 등으로 둔화 속도는 주요국에 비해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물가 전망에는 국제 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공공요금의 인상의 파급 효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연중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여러 불확실성 요인들, 즉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미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 중국 경기 회복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경기의 금융 안정 영향,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조윤재 의원은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시다는 소수 의견을
나타내셨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물가 흐름이 현재의 전망에 부합하더라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연중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나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설명드린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과정과 그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교하게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지난해 4월 이후 매 금통위 회의 때마다 기준금리를 인상해 오다가 이번에 동결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근본 기준금리 동결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물가가 이례적으로 급등하여 매회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지만 그 이전 시기에는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금리를 인상한 후 시간을 두고 추가 인상 여부를 검토해 오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금일 결정은 이러한 과거로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습니다. 네, 이창용 총재 방금 전 발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네요.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끝난 거 아니다. 네. 오해하지 마라. 지금 앞부분만 들으면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이제 더 이상 못 올려 오해할 수 있도록 한 건데 분명히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한번 지켜보고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결정해야 된다. 굉장한 불확실성 상황 하에 놓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언제는 확실한 적이 있었나요? 지금 불확실한 건 미국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어. 네.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결정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이제 한국은행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계속 의견을 피력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금리를 미국보다도 한 5개월, 6개월 먼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올릴 수 있었던 거고 미국처럼 정말 미친 듯이 75pc 세 번을 일시적이라는 잘못된 이제 신호도 판단으로. 주지 않고 잘했다라고 보고요. 이번에도 괜히 우리가 앞서 나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뒤에 쫓아가면 되는 거니까 잘 판단했다라고 보고 네. 매파적인 발언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거는 안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안심했다가 여러 번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금리 동결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좀 없었으면 하네요. 네. 자,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동결 이외에 이번 주에도 주목해 볼 만한 지표들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뭘 보십니까? 지금 채권 시장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긴축 기조는 상수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통화정책은 당분간 아주 이제 3월 22일에 FOMC니까 당분간 끝났다라고 보고 그 다음은 뭐 봐야 될 거는 데이터 디펜던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지표를 봐야겠죠. 이번 주 주말에 나오는 PC 가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 주에 ISM 제조업 PMI가 나옵니다.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금리 올리는 거는 뭐 사실 상수가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노랜딩이 진짜 노랜딩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드랜딩, 소프트랜딩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이건 지표에 달려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줄어들어야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릴 테니까 이번에 PC 가격 지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근데 큰 폭으로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4.4에서 4.3. 우리가 CPI에서 봤잖아요.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정말 이제 천천히 서서히 낮아지고 물가가 있죠. 지금 이창용 총재는 지금 1월에 5.2 역사 가장 높은 수준에서 연말에 3%대로 내려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지금 미국 물가 보면 굉장히 끈적끈적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PC에서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네. 많이 내려온다면 시장에 긍정적일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연준의 긴축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주에는 ISM 제조업 PMI가 나옵니다. 네. ISM 제조업 PMI 지금 서비스업은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제조업은 50 밑에 있습니다. 47이거든요. 조금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50 밑에 있다라는 거는 노랜딩 이야기를 쏙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는 측면에서 그 두 가지 지표에 대한 시장 반응이 어떤지 진짜 노랜딩인지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완화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두 가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뭐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사실 실적도 전반적으로 점수를 굳이 매기자면 그렇게 빵점. 좋은 빵점은 아니죠. 한 뭐 5점. 10점 뭐 이 정도. 15점. 15점.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전략을 마련하고 이거 어려움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안 뭘 좋아지진 골라야 돼요? 않겠다라는 거죠. 빵점에 더 어려울 거 있어요? 교수님이랑 싸우지 않는 한? 뭐 자퇴하지 않는 이상. 네. 네. 빵점이니까 이제 좀 좋아질 일이 남지 않았겠나. 지금 2023년 이익 추정치도 굉장히 큰 폭으로 200억대에서 150조 억이면 안 되죠. 150조 원대로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전략은 두 가지죠. 실적이 매우 안 좋아졌던 것들. 그게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은 가운데서도 좋아지는 것들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가 좋아지나요? 이번 실적에서 굉장히 안 좋았던 거는 일단 반도체가 5조 5천억 원 이익이 감익됩니다. 반도체, 철강, 에너지, 화학 이런 쪽이거든요. 롯데케미칼 실적 보면 정말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낮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중기적으로 반등의 기회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거고 이번 1분기에서 이익 추정치가 개선되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상사 자본재, 보험, 은행, 화장품 이거 오늘 실적 다 그 주가 다 좋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오르는 구간에서 금융주도 좋은 그런 상황이고 중국의 리오프닝, 화장품, 뭐 상사 뭐 이런 쪽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투트랙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익 좋은 거, 그다음에 더 나빠지지 않을 쪽들. 네. 근데 이거를 합쳐 보면 공통 분모가 있다라는 거죠. 뭐죠? 중국과 관련된 리오프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을 이제 앞으로 3월에는 그런 쪽을 좀 뭐 주가도 안 좋았으니까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봐야 할 업종에 대한 그 배경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박지영 스페셜의 시간 한국투자증권 박지영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